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일하는 서울 시민 과반수가 월급이 300만 원 이하고 행복 지수도 후퇴했다. 서울 서베이 사회상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평균 종사하는 기간이 9년 3개월. 생각보다 다들 오래 이렇게 종사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일평균 8시간 26분, 8시간 반을 근로를 하고요.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신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200에서 250만 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20.1로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겉으로 보면 다들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200에서 250만 원 받는 젊은 사람이 이 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키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못 내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교육비 같은 경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 이상도 들어가고 사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월급치가 300만 원 받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만 해도 이제 한 달 월급치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래 따지면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조차도 지금 결혼할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문제죠. 경기도 시흥에서 어린이날 새벽에 30대 부부가 차 안에서 2살, 4살 먹은 아들, 딸을 한 명씩 안고 남편은 아들을 안고 4살짜리 엄마는 차 뒤에서 딸을 안고 그러니까 이 가족 4명이 자살해 있는 걸 렌트카를 빌려갔는데 반납이 안 되니까 렌트카 회사에서 이거 사고 났다 생각해 가지고 GPS로 추적해서 가보니 시흥시의 한 이 논에 농가의 농로에 차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4시 15분에 그래서 문을 여니까 열렸는데 안에 보니까 다 숨져 있더라. 그래서 참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뭐 보면 빚을 한 700만 원쯤 지어서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매달 80만 원씩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살던 집을 내놓고 처갓집에 가서 장모집에서 같이 살다가 도저히 이 부인도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역할까지도 하고 했대요. 근데 도저히 이제 이렇게 삶이 안 되니까 이제 자살을 한 거 아니냐. 참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하고 또 회생 절차까지 신청한 거 보면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채가 5천만 원, 장모로부터 빌린 돈이 7천만 원이 있고 결혼 직후에 이 5천만 원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월급에서 80만 원씩을 이렇게 채무를 변제했고 이 죽은 가장인 A씨는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고 부인은 3개월 전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장도 이제 떨어지고 도저히 빚을 갚는데 큰 빚도 아닌 거죠. 이거 사실 있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갖다가 젊은 사람 4명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끝도 없이 이제 이렇게 몰려가고 또 회사들 직장도 좋은 데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휴수당 52시간 근무 이런 것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그렇다고 어디 회사를 또 달려고 알아보니 또 바로 어떻게 직장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리도 잘 안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절망이 돼서 애들까지 데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어린 나이에 30대에 아들 둘이까지 달고 최저생활비 100만 원 빼고 다 빚을 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래 되면.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이 이렇게 심적인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도 이제 낳아놓으면 부모 죽고 나면 그렇죠. 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까. 그렇죠. 고아원이나 다니고 그러니까 뭐 흑수저 자녀 흑수저니 다 죽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참 안타깝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사채빚 5천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뭐 장모빚이야 천천히 갚아도 된다 보지만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그 당사자한테는 처음에는 5천만 원 빌린 것도 아닐 거예요. 사채다 보니까 이자가 늘고 이자가 늘어가 이래 됐겠죠. 그렇죠. 아마 결혼하면서 이렇게 됐을 건데 그래서 최저생활비 80만 원, 약 175만 원 인정했는데 거기서 80만 원을 빼면 한 가족이 95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내고 이자 내고 통신비 공과금 이렇게 내라 하면 살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 딱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뭐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당장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헤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 앞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그런 이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제 소장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인들이 뭐 이런 사람들 심정을 알겠습니까 이게? 저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어떤 정말 큰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도 바꿀 수가 있고 예산도 쓰고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이제 국가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순응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바꾸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힘없는 약자들을 두루두루 어떤 이제 힘든 부분을 알고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자꾸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이런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서민의 삶을. 자, 그래서 사채가 이유야를 불문하고 저는 한 번쯤 사채는 안 갚아도 된다고 금융기관이 아닌 대출은 정권이 선언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에 83 조치인가 해가지고 뭐 사채 동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게 어떤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됐었다고. 그게 이제 그 돈들이 기업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80만 원 갚는 걸 힘들어서 부부가 자살을 하냐 젊은 사람이 나는 한 달에 월세 110에 관리비 20에 휴대폰비 10만 원에 국민연금 43만 원 건강보험 20만 원 신용카드비 매달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씩 쓰고 있다. 그래도 산다 뭐 이러는데 이건 다 사람마다 또 이 고통에 대해서 견디는 내성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맞붙어서 오기로 싸우기보다는 이 고통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애를 낳았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지. 맞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국당이고 민주당이고 전부 제가 볼 때 이 기득권입니다. 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머리에서는 그야말로 좌파 파퓰리즘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막 던지거나 아니면 한국당은 그걸 잘 이해를 또 못하고 기득권에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비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좌우 이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도대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
둘 다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저 두 정당들을 자극 주기 위해서 제3의 정당이라도 나와가지고 막 자극을 줘야 네. 바뀌지. 저 둘 중에 서로 A 아니면 B가 된다면 저 둘이 사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의 정치 어떤 양당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양당제에 좀 패당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고정적으로 찍어주는 그런 계층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뭔가를 이제 실질적으로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데는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양쪽 다 찍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저 이걸 지금 녹화를 하는 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국 돌기 하러 가서 예. 민생 순방 예. 자갈치 시장 부산에 가서 민생 투쟁 대장정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시민들의 말씀이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다. 눈물이 난다라고 눈시울을 이렇게 붉혔고 오늘부터 전국을 걷고 사람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의 민생을 아픔을 보듬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민과 한 끼 밥상을 하고 마을에 간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곳에 잠을 자겠다. 이런데 참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하면 선거 있을 때나 표 얻으려고 시장 가고 그러면서 민생 하다가 실제로 정책 내놓는 꼬라지 보면 민생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렇게 민생에 대해서 잘 파악하면 30대, 40대 또 나이든 60대, 70대 독거노인이나 20, 40대 예. 젊은 층을 한번 쳐다보면 이거 예. 주거 문제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에 답이 없겠다. 생각해서 왜 한국당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6.25적 초자본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국가적 차원의 주택 공급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한국당은 그 말 못합니까? 그 말하면 당장 지 집부터 떨어질까봐 걱정하니까 그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것도 거기서 무슨 생선 파는 아줌마 비린내 나는 손잡고 악수하고 쪼그리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또 시장 장터에서 떡볶이 먹는 것도 다 가식이라는 거죠. 이 순간만 빨리 지나가라 하고 그 순간만 지나면 호텔 생활에 정치인들은 하루 종일 호텔이에요. 아침에 호텔에서 사람 만나고 쫓아나고 점심 때 호텔에서 또 무슨 회의하고 저녁엔 또 호텔에서 바에서 술 먹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잘 나갈수록 호텔 생활을 오래 해. 그리고 몸에 명품 쳐감고 다니고 그러니 솔직히 서민의 삶과 매우 유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들 머리에서 뭐 자기들이 지하철을 한번 타보겠어요. 예? 무슨 뭐 버스를 한번 타보겠어요. 월세를 살아보겠습니까? 월세를 살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서 그렇죠. 진정한 대안은 안 논다는 거. 전부 일시적으로 언론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2부에서 또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자유한국당이 변했다. 어떤 그런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정당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면 그 사법시험 부활 그리고 정시 확대 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서 한 번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어떤 정치 좌우할 것 없이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자유한국당이 변했다라고 할 겁니다. 할 거는데 이걸 안 하는 게 참 너무나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요즘에 텔레비에 보니까 예, 그 뭐예요? 로펌에 예, 무슨 뭐 변호사들 인턴 예. 아니면 변호사 시험은 안 된 로스쿨 졸업한 사람들이 아, 예, 예. 로펌에 가가지고 저끼리 뭐 경쟁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를 보고 한 종편에서 하던데 이게 좀 해도 너무한다.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6명인가 후보인데 2명을 뽑는다. 뭐 이런 걸 경쟁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흥미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참 내가 볼 때 좀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 자 요즘 그 뭐 그런 삐까삐까한 변호사 되려는 사람의 이면에 예.
지금 얼마 전에 제목이 하나 났어요. 방치해서 안 될 것들 해가지고 예. 외톨이 예, 예. 40대 무직 미혼남이라고. 그렇죠. 그 기사 보셨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40대이지 않습니까? 예. 40대고 이 기사 이제 이 사람들이 이분 40대가 이제 빈곤층으로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답니다. 증가 이제 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100% 저는 이제 공감을 하죠. 요즘 부모하고 같이 사는 40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좀 있으면 그들 50대 돼요. 이건 뭔가 하면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고 하니까 예, 예. 부모 밑에 이제 다시 들어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예, 예. 지금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20대였다가 예, 예. 지금 현재 10몇 년이 지나니까 40대가 돼가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파이어족이라고요. 예. 이제 그 직장도 안 되고 아니면 예. 일찍 조기 퇴직 당해가지고 이제 일찍 은퇴를 해서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예. 집에 이제 부모랑 같이 거주하면서 예. 말 그대로 백수죠, 40대. 예. 이제 백수인데 이 비율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고 한 10%대에서 한 13% 정도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저희가 이제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20대 청년들과 대담을 한 게 있는데 그 청년들의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꾸 현금으로 이제 나라에서 자꾸 현금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20대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안보 경제 뭐 다 연결돼 있겠지만 이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당면한 어떤 이제 국가 재난에 가까운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제 그 또 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현 정부가 그 정권 초기에 무슨 일자리 현황화 만들겠다 뭐 또 무슨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포괄적인 일자리보다 예. 지금 사실은 오늘 좀 집중해서 이야기합시다. 예, 예. 이 40대를요 여기서 정부가 손을 안 쓰면 예, 이 심각해요. 80%가 40대 미혼남에 그렇죠. 이 무직인 40대 미혼남의 80%가 비경제활동 인구라. 그러니까 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 80%나 무직으로 쓴 사람. 그리고 25%가 예, 아예 그냥 이 무직이고. 네, 그러니까 40대 미혼남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 이렇게 있지만은 예, 거기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예, 아예 그냥 평생에 이 불우해지면서 예,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구하러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일자리를 구할 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 지금 40대 50대로 가면 이번에 취준생 불 질른 사람이나 진주에 그렇죠. 또 불 질러서 칼로 찔른 예. 안인덕입니까? 그런 사람이나 나이 들어서 점점 생각이 교재가 제한이 되고 예,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서 사회에 한마디로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상담을 하고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좀 마련해주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예.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끌어내야지. 예, 그걸 갖다가 전부 방치해 놓고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런 걸 하려고요. 엄청 정부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 각 이 마을마다 상담사가 있고요. 또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 40대의 그 희귀꼬물이 언두행 외톨이들을 사회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걸 갖다가 아주 크게 심각하게 바라보지를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40대지만 제가 이제 느끼고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면 누굴 쓰겠냐는 거죠. 같은 돈이면 20대를 쓰겠습니까? 40대를 쓰겠습니까? 20대로 쓰겠죠. 그러니까. 나이 많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쓰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도 그 알바생을 부리는 그 이제 그 업자 입장에서는 그 지금 그 알바할 학생들 줄 서 있는데 40대를 안 쓴다는 거죠. 제가 이제 40대. 그러니까 저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리운전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면접 보는 것도 없고 자기가 등록만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책임지고 운전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리운전 하고 있죠. 또 이제 꽃배달 사업도 이것도 제가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저지만 많은 40대 이제 조기 은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우리 40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도 안 되죠. 그렇다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도 이제 뭐 결혼 응도도 못 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장님 말씀한테나 이러한 정말 인생에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러면서 불만이 계속 축적되는 이런 이제 40대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기껏 하는 정책에 어떤 공무원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뭐 취업 자금 그러면서 취업 자금 40대는 안 줄걸요. 그게 뭐 취업 준비생한테 60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뭐 그 같은 경우 기껏 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40대 미혼남들 중에 예. 무직인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학력 수준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중졸 이하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려 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죠. 또 지금 숙련도도 떨어져서 그렇죠. 뭐 옛날에 좀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뭐 집에 그냥 이렇게 부모한테 얹혀 있다가 이제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지 혼자서 이제 밥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적 시한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해야지 예.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한둘이 아닌데 예. 이걸 방치를 하고 지금 또 20대가 이렇게 될 사람 더 많아. 많죠. 예. 30대는 더 많아. 예. 그래서 축축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갈 건데 이 대표도 그러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예. 사회활동도 하고 또 밤에 일도 하고 이런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버티고 있죠. 예. 예, 버티지. 그러지 않으면 예. 이런 어떤 좌절감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지 쉽지 않겠어요? 않으면 극단적인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사회 문제가 된다거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권을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들도 많이 진단하는 게 어떤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 주휴수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이제 수출도 안 되고 지금 그 반도체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더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무너질 거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죠 저는. 자, 이게 눈에 뻔히 보여. 그 뭐 이 정권은 그 고집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떡할 거. 그런데 젊은 층에 지금 빈곤 인구가 또 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층 18에서 25세의 빈곤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연결됩니다. 아까 기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빈곤층이 됐다가 이대로 그냥 40대까지 겨우겨우 그냥 살다가 나중에는 40대 미혼 무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층 빈곤율이 13.2%까지 올라갔는데 10%대에서 13.2%까지 올라가요. 예, 이것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노인층의 빈곤 이런 부분은 복지 대상이라도 되는데 예. 젊은 사람들의 이런 빈곤은 예. 이건 뭐 복지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미국에 보면 빈곤층이 5천만 명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5천만 명요? 5천만 명. 예. 한국 인구만큼이 미국의 빈곤층이래요. 그런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지.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가 아마 3억 한 5천 될 건데 그 중에 5천만 명. 그러니까 7분의 1. 7분의 1. 그러니까 10한 5%, 10한 4% 정도가 예. 미국의 빈곤층이네. 14%, 14.5%가 예, 맞습니다. 빈곤층이네. 그래서 아니 한국은 그런데 빈곤층이 예. 한국의 5천만에 14.5%는 몇 명이에요? 한 750만. 예, 그렇죠. 예, 800만. 한국이 지금 750만, 800만 정도 빈곤층 아니라고 봅니까? 빈곤층이죠. 예. 빈곤층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보면 숫자가 많아서 예. 5천만 명이 빈곤층이라면
몰래 자빠지지만은 한국에도 똑같은 인구 비례로 보면 빈곤층이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권이 좀 꼼꼼하면 이 무슨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을 할 게 아니라 빈곤층을 어떻게 탈출하게 하겠는가 하는 그렇죠. 좀 꼼꼼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은 젊었을 때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이후에는 국가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빈곤층이면 자, 이 사람들이 30대 가면 그 2배가 된 한 25%가 빈곤층일 거고 40대에 가면 한 40%가 빈곤층이 돼요. 그러면 점점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시한폭탄인데 재앙이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예. 또 이제 버는 게 없으니까 소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소비력도 떨어지고 그 소비도 안 하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용도 어려워지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문재인이 2012년에 대선에 나올 때 보편적 복지를 좌파들이 쭉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난 그 말이 안 된다. 뭔 보편적 복지냐. 그렇죠. 무상급식을 다 예, 똑같이 맞습니다. 하고. 예. 아니 없는 집은 그냥 급식비 빼주고 있는 집이 많이 내고 하는 게 맞지. 예. 학교에 등록금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서 이제 저렇게 들고 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져버리니까 이제 그 뒤부터 보편적 복지 말은 잘 안 해요. 2012년에 졌잖아. 그거 들고. 그것만 들밀면 이길 거라 봤는데 졌어.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놓으면서 또 저기에 멋이 꽂혀갖고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을 굉장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리고 있죠. 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네. 그 정말 그 역대 정권도 건드리기 어려웠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300조에서 500조를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연금이. 그것도 제대로는 안 했죠. 시원찮았죠. 그렇지만은 네. 그걸 해냈죠. 하려고는 시도는 예,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절약한 어떤 국민 세금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무원을 대폭 정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어떤 재정 부담이 이제 연금으로 지출되는 그런 재정 부담이 지금 엄청난데 제가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이제 뒤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현 정부는.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 한 사회가 나중에 예. 이제 처음부터 20대부터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0대의 예, 빈곤층이 결혼이 되겠어요? 안 돼. 되죠. 예.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30대, 40대 가면 이 숫자가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그렇죠. 결국 우리 사회에 한참 기둥으로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해가 나중에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국가에서 이제 먹고 노는 예, 그렇죠. 뭐 그러면 폭발하거나 조현병이 걸리거나 시한폭탄이 되거나 뭐 그런 어떤 이 젊은 층들이 사회 곳곳에 무수하게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예방할 건가를 예,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맞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자꾸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어울리도록 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문정권의 복지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 54조를 뭐 일자리에 썼다라는데 어디에 써서 그게 어떻게 지속되는 일자리인지 하나도 없고 2달, 3달짜리를 남발해가지고 그냥 수치에 그렇죠. 수치만 예. 예, 이렇게 취업률 늘어났다. 예, 그렇게만 맞습니다. 보이려고 하고 예. 진짜 복지 대상인 이런 소외계층. 근데 그들을 대변할 지금 조직도 없어. 없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40대 미혼남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냥 이 사회에서 모래알처럼 숨어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예? 이렇게 그냥 소멸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둬도 옳은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하고요. 맞습니다. 좌파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이런 걸 방치해서 안 된다.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 그다음에 또 미혼남들 예.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세미나도 하고 대안도 내고 예. 이래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거나 성실하게 노력하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그냥 고어적 선동과 그렇죠. 밀어붙이기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 정부나 좌파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조장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뭐 이념이나 뭐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사회 환경이 하향 평준화이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돼야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야지만 목소리도 못 내고 숨고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런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우민화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 이제 어두운 부분 소외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뭔가 이래 다가가야 되는 세력이 저는 보수 세력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현재 보수 세력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진짜 이제 소장님이랑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기성정당 보수정당이 이런데 어떤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다니엘 브레이크가 이제 이름인데 예. 이제 부인도 죽고 혼자 돼서 몸도 아파. 예. 근데 이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해야 또 수당이라도 받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가는데 이제 보면 얼마나 이 사회복지 기구가 형식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열이 받아서 돌아가셔 버려요. 예. 복지기관에 갔다가 예. 그 사람 죽어버려요. 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에 찬성한 게 뭔가 하면 영국의 지방 도시 가면 이런 게 지금 처음 태산이 이런 게 아, 예. 직장이 거의 없고 대학에 나와도 직장을 못 구하고 혼자 사는 사람부터 그 버려진 불쌍한 노인들 영국의 빚과 번쩍한 무슨 10대 도시 중에 한 8개는 빚과 번쩍한데 예. 그는 뭐 대학도 있고 또 무슨 뭐 각종 뭐 금융인이 예. 문안이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하지만은 나머지 지방 도시들을 가면 이 쇠락하기가 이리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쇠락계제가 있어요. 그 폐업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사도 안 돼. 웬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노인들이나 젊은 실업자들만 남아가 백수들만 있는 이 동네에 이 조그마한 도시들이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난민이네요. 난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민이나 이런 데 때문에 자기들 복지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나가고 임금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블랙시트 아니야. 브렉시트. 예.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이 시한폭탄인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정치에서 누군가 내야 된다. 그렇죠. 예. 독거 노인을 대변하는 소리도 정치에서 누군가 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성정당은 이들은 표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 좌파 정권에서 사는 거 보면 20대, 30대를 여성들을 그들은 시끄럽잖아요. 예. 주장도 세고 그렇죠. 예. 또 자기들끼리 전파력도 빠르고 그렇죠. 각종 SNS를 장악해 있고 예. 그런 정권은 의도적으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라도요. 그렇죠. 쇼를. 맞습니다. 그 장자연이 문제나 윤지호도 그런 데 포함될 수 있는 거고. 페미니즘 뭐 해가지고. 그런데 한마디로 요즘 20대 남자들이 제일 정권에 비판적이라는데 마찬가지로 30, 40대 이런 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이라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누군가는 내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건데 그렇죠.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대기업에 지금 무슨 뭐 어떤 뭐 불이익이 무슨 자본을 자유롭게 해주라, 자본에 조사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하지.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가 제일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챙겨야 돼. 누가 챙기겠습니까? 어떤 이제 그래서 예. 그 우리 이 대표님과 제가 예. 하는 게 지금 뭐 인터넷에 이런 거 해봤자 우리 주말에 보면 안 봐요. 안 보시죠. 제가 지난 주말에 무슨 장기표 선생 거기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참 애를 써서 했는데 내용 굉장히 좋던데요. 그것도 15,000명, 10,000명 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유튜버라는 이것도 그야말로 오락기능이지. 여기서 순기능이 나와서 대중들이 자각하는 용도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하나 있어. 파퓰리즘으로 완전히 자극하면 확 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차마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안 하는데 정말 나도 참다 안 되면 파퓰리즘으로 자극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요즘 좀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어떤 부분? 파퓰리즘을 확 그냥 예. 이렇게 불러일으키면 예. 또 많이 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마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는 지금 파퓰리즘이 와야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소수의 엘리트 가진 자와 가지지 예. 못한 다수를 자극을 해서 싸움을 붙여야 그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전부 이 계층 구조로 복원해서 나도 불쌍한 놈이네 이래 대해서 이제 불이 붙죠. 근데 전 세계의 파퓰리즘은 전부 그런 구조 속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요. 대중들이요. 정말로 자신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이 좀 불쌍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여유 부리고 사니 딱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시 대입 문제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많은 경제학자들도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교육열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열이라는 게 누구든 노력하면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균등한 기회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있냐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기득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대물려 주려고. 왜냐하면 기회가 공정하면 저 없는 집의 자식도 자기 정말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다 지금 차단하는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그거에 있어요. 좌우파가 다 같이 입시 제도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로스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까지 전부 거기에 다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백력까지도 양심적 백력 거부도 그런 거에 속하지 않나요? 예.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야 이렇게 한 세대 살고 가면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를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최소한 소장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존경하는 시청자 분들이라도 이런 데 의식을 가지고 좀 재미없는 방송이죠. 왜냐하면 정치가 싸우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런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또 주변에도 좀 이런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하는 그런 소통하시면서 이제 좀 여론을 모아가면 또 이제 거대한 똥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방송의 자부심을 좀 느낍니다. 왜냐? 유튜브 한번 쭉 보십시오. 이러한 재미는 없지만 꼭 정말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방송이 없거든요. 다 정치 연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 어떻다, 무슨 뭐가 어떻다, 북핵 미사일 어떻다 이런 내용을 하지 이러한 어떤 어둡지만 정말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프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정치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응원하고 할 필요도 없고 대기업도 걱정해주고 제조업도 걱정해야 되겠지만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걱정해줄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도 보호단체도 많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파편화되어 가지고 모래알처럼 부서져서 소멸되어 가는 곳곳에 있는 약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쓰고요. 눈앞에 있는 가지거나 좀 빛과 번쩍한 사람한테만 신경을 쓰고 또 사회의 제도를 점점 불공정하게 만드는데 가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선거 때는 시장 가고 재래식 장터 가고 그냥 또 펴주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가요. 내 오기가 나서라도 한번 갈 때까지 가볼 거니까 자, 결국은 이런 정치를 방치하면요. 나중에 대한민국이 저는 평등화되어서 빈곤하게 될 겁니다. 국민이 다수가 빈곤해지면요. 아니, 삼성에서 생산한 물건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LG에서 생산한 물건을 SK에서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도 외국에 가서 회사를 하거나 문을 닫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전체가 빈곤해지는 부분을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때가 늦으면요 막지 못해요. 손도 못 쓸. 그분들이 이미 40대 후반 가버린 사람들부터 손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거기에 집중해서요. 그 사람들부터 건져야 돼요. 밑에서 떨어지는 사람부터. 그리고는 그 다음 떨어지는 사람을.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돈 없어도 살 사람한테 어디 저기 예? 무슨 뭐 하천길이나 그러고 그냥 무슨 쓰레기나 한 개씩 주우면 예? 몇십만 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나라 꼬라지가 이제는 복지도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